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7월 30일 날 토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냥 흘러가죠. 예. 세상사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오늘 토요일 여러분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심기일전해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공병호 TV는 변함없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그런 주제를 이제 선거 문제를 조금 벗어나서 다루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은 요즘에 거의 안 보니까 신문을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은 대부분 제가 보는 시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은 좀 전망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양심, 현주소, 양심은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건가 하니까 이제 기차표를 이제 타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이제 지난 회의에 이 발각된 경우만 9만 건이라고 하니까 아마 코레일 경우만 그러니까 SR 고속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는 이런 걸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예. 뭐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제 어린이 표를 사용하는 그런 어른도 있고 또 뭐 아예 그냥 표를 그냥 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표를 산 다음에 이제 검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환하는 사람도 있고 올 상반기만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어린이 표 내고 타기, 검표 끝나자마자 예매 취소하기, 기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이다. 상반기만 9만 명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한 494명의 부정승차로 적발되니까 이게 또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발각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니까 뭐 기사도 또 이야기했네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게 되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뭐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양심 없는 사회.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또 애교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부정승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아예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는 무임승차. 아주 중요한 단어죠. 무임승차. 경제학자들은 이 무임승차를 프리라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리라이드 문제, 프리라이드 프로블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현상으로 보죠. 선거 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항의하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공공재니까. 공적인 것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뭐 공유제의 비극이다. 예를 들면 산림 같은데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와가 약탈하지 않습니까? 공유제의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없으면 다 약탈하는 거죠. 그 전체 단속 건수의 91%가 아예 표를 타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열차 시간에 쫓겨서 표를 사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규정은 열차표를 사지 않으면은 뭐 배상액이 열차표 가격의 한 30배 정도를 부과하지만 사실 뭐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실현이 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뭐 작은 거짓말이지만 뭐 이런 게 다 일상화되는 거죠. 정치에서 상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정치가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가장 말단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뭐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오래 전입니다마는 한참 제가 강연을 다닐 때 뭐 평생 동안 그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이런 문헌들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모으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 이제 평생 동안 그런 문헌을 모아보게 되면은 가장 정직한 경우가 일본인들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판매하려고 할 때 속이는 경우가 비교적 이제 서구인들이 조금 덜하고, 예.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상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가장 말단까지 이런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이제 뭐 개개인은 표를 타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게 계속해서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일종의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비용은 내가 누리고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지불하도록 하는 거죠. 예. 개인 한께는 뭐 좋은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재앙이죠. 그 한 사회가 골로 갈 때 가장 만연한 현상이 무임승차 현상이죠. 이익은 내가 누리고 덤탱이는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겁니다. 예. 뭐 포퓰리즘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은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다른 사람에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면은 봉급이 가장 드러나는 예, 유리지갑 같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예, 건강보험료 무슨 연금 부담 다 덮어 씌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예, 그 사회가 골로 갈 때 어려워질 때 만연한 현상이 바로 프리라이드가 만연해지는 거죠. 무임승차가. 예.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좀 뭐 완곡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약탈 사회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는 겁니다. 예.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다 그 약탈하는 거죠. 예. 뭐 지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액 봉급자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세금 부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도. 예. 이제 포퓰리즘 사회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무임승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예. 죄의식이. 그 다른 사람에게 다 이제 부담을 시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한국철도, 코레일, 그리고 SR 실적 추이입니다. 한국철도가 생각보다 적자가 크네요. 2019년도 적자 폭이 1083억, 2020년도에 1조 2114억, 2021년도에 4885억. 예. 이거 다 세금으로 메워야 될 겁니다. 세금으로. 그 이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고 이제 타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 사회가 골로 갈 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임승차가 이제 아주 활성화되는 거죠. 예. 서울교통공사 이게 아마 지하철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일 겁니다.
뭐 이 적자 누가 메웁니까? 2017년 5천억, 2018년 5천억, 2019년 5천억, 2020년에 9,540억. 이건 아마 뭐 공공 정규직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족 자금 현황, 연초부터 대규모 차입, 9천억에 의존한 차입 경영, 2021년 10월 이후 운영자금 부족 현상 발생, 연말 기업어음 상한액 8천억, 미상한 시에 부도 발생 위기.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예. 이게 여러분 다 보면은 예. 무임승차 결과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고령자들도 돈 내고 타야 되는 거죠. 결국은 편익은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골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징표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킨다. 예. 세금은 다른 사람이 내고 예. 나는 그냥 누린다. 뭐 이런 거죠. 예. 예. 이런 게 모든 게 이런 뿌리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 아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 여러분 보시죠. 이 닐리아의 녹색 장군님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 정책 누가 만든 겁니까? 이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아주 젊은 그때가 30대입니까? 아니 40대 30대 말에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무료가 늘어날 거다. 예. 그렇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관철을 시키더군요. 예. 그게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제가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유조선이 그 항만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방향선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선회하는 거가. 그 2011년도에 무상급식할 때 큰 기업에 있었던 그런 CEO가 정치판에 들어가 가지고는 무상급식을 하던 제가 반대를 많이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싸웠어요. 아니 당신은 회사 회장할 때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하더만은 정치판에 들어가더만은 어떻게 무상급식 하자고 그렇게 하냐. 예, 그래도 결국은 관철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한 사회의 그런 진로나 방향을 쫙 바꾸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은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예. 이제 조금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던 그런 65세 이상의 그런 무료 성차권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큰 비용으로 예,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 다 무임승차지 않습니까? 비용은 젊은 친구들이 내고 편익은 내가 누리는 거죠. 예. 자기 부담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한 사회가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막기가. 예. 그 하나의 물고가 형성되고 나면은 그냥 여름 폭우가 칠 때 그 뭡니까? 물이 확 썰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마친 선거 부정 문제도 그냥 폭우가 쓸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회를 그냥 다 잠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조합장 선거, 나중에는 뭐죠? 아이들 반장 선거 이런 까지 다 이제 집어삼겠죠. 지금 뭐 이미 경선, 조합장 선거 이런 데 다 뭐 아파트 뭐 무슨 회장 선거 이런 거 다 뭡니까? 그게 다 K보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 예, 나그네 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낀 것이 2000년 무렵입니다. 1998년, 99년 제가 연구소를 떠날 때 이게 나라라는 것은 개인은 뭐죠? 반성해가 고치기가 어렵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얽히고 설킨 국가라는 것은 한번 진로가 세팅되고 나면은 그 진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내가 연구소에서 내 가장 중요한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뭡니까? 사인으로 살았죠. 뭐 강연하고 책 쓰고. 예. 그러다가 뭐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공익적인 문제 개입하게 된 거예요. 2019년부터인가 조국 사태부터. 예. 그 전에는 뭐 일체 거리를 뒀죠. 한 20몇 년 정도, 10몇 년 정도는. 그게 40대 되기 전에 그걸 깨우쳤거든요. 아, 사회라는 것은 이번 선거 문제를 제가 마감하면서도 아, 이 나라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갈 때까지 가겠다. 예.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적당한 순에 정리하고 예.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 정도로 예. 선거 문제를 다루고 이걸 심층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보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뭐냐 하면은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지만 국민들도 정치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의 정신이라든지 기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부담의 원칙이 사라지고 공동부담의 원칙 혹은 무임승차의 원칙으로 그냥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면은 그걸 뭐 다르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 걸 약탈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릴 때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말라고. 예. 어른들이 참 그 많이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삶을 그 소위 지탱하는 큰 원칙이 대들보와 같은 그런 원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말라. 예.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닌데 살아가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체화된 그런 삶의 지혜라든지 원칙 같은 걸 자식들에게 전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말라. 예. 그게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패기치지 말라. 그걸 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자립자존인 것이고 무임승차를 멀리하는 것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자발이 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예. 무임승차란 것이 이렇게 달콤하지만 국민 전체가 여러분들 무임승차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은 일어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 그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백과 기상과 기계가 있어야 그래야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예. 그 기상과 기백과 뭐죠? 그 소위 용기 같은 게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리 뭡니까 많은 자산을 물려받더라 그것을 다음 대에 넘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개인의 그런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합쳐가지고 시대 정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무임승차의 그런 현상, 그렇게 되면 공동 책임의 원칙 그런 것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회도 내려가고 개인도 자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개인이 일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참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여러분들 그 옛날 어른들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식들이 7남매 8남매가 됐으니까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먹먹한데 그래도 뭡니까 그 삶을 개척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 어른들이 열심히 뛰고 예? 부지런하게 뛰고 이렇게 했던 거가 항상 그 하나 유산이 된 거죠. 긍정의 유산이. 예.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이제 헤쳐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공병호 TV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가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 개인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가장들이 있으시게 되면은 그냥 자기 책임의 원칙,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부담하겠다,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자기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이제 그게 없으면은 그런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건의 당권 경쟁이 참 심해지네요. 네.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참 국민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참새 같습니다. 참새. 눈앞에 그냥 먹이기만 쫓는 참새죠. 위에 뭐 독수리가 오는지 매가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 먹이만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들 모습입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소수를 제외한 다수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참새가 먹이만 쫓다 보면은 위에 매가 와가지고 그냥 묘가지를 그냥 들고 갈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면서도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그런 국회의원들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뭐 5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소 마스크를 딴 그냥 그야말로 응급실로 간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당권을 장악하기가 2년 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저 사람들이 참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거는 뭐 미래의 일이니까 다음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처럼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장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실 겁니다. 항상 세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저축하고 아껴 쓰고 고정비 지출 줄이고 어떤 상황이 이름 전개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그거가 개인적으로는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망하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지? 이제 야권의 당권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선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형 체제가 6개월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젊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메고 총대를 맸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배현진이 사퇴하는 날 누란지위 필사즉생이란 말로 또 김기현은 뭐 이런 부분에 또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호응을 하고 이제 대구광역시 그런 홍준표 시장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또 라스푸틴 들여서 점성술 하자는 거냐 또 김용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정신들 차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고 본격화된 당권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28%인데 뭐 이 내용을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갤럽 조사가 뭐 그렇게 왜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한국갤럽에 의해 가지고 7월 29일 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기대만큼 또 잘 못하네요. 네. 기대만큼 좀 과단성이 있고 좀 차고 나가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대가 만족 안 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특히 선거 문제에 대한 것을 전 검찰총장이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걸었지만 뭐 그 부분에는 뭐 너무나 야멸찬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단히 큰 뭐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파출소 가가지고 뭐 악수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필요 안 하겠습니까?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6월 4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 긍정.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조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갤럽 조사는 뭐 이 대부분 다른 데 조사하더라도 이 정도 추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갤럽이 내세운 것이 저는 참 우습습니다. 인사가 21%고 경험 자질 부족이 무능함이 8%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한국 갤럽조차도 뭐 이런 것을 안 믿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니까 해야 할 일을 뭐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깝깝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뭔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말짱 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아주 가만 보니까 뭐 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사람이 점점 다 나중에는 미워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정오하는 단계까지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지지율에 또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뭐 여기 이제 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울산광역시 판사 출신의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에 누란지위 필사적생 선당후사란 메시지를 불렀다. 계란을 쌓아 올린 위기 죽으려 하면 산다. 당이 먼저이고 개인은 나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당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우습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선당후사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지금 앞세우고 있으니까 뱅아리처럼 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원내대표에 있을 때도 마지막까지 입을 다문 사람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지금 이제 대구광역시니까 절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서 안 된다. 또 김종인이 불러들일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또 라스푸틴 들여 점술 중 하자는 거냐. 진짜 이번엔 또 김종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 최병남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에게 놀아나는 국민의힘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얻은 정권 교체인데 모두가 어리벙벙합니까?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제목이 아닌 것을 세웠고 이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니까 권성동 씨는 빈 깡통같이 떠들기만 하고 기고만장하더니 사고나 치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 있다. 홍준표나 한동훈처럼 모든 걸 시원하게 결단력이 있어야지 강아지나 끌고 다니고 김건희 씨 앞세우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노. 국민은 과감하게 좌파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시원하게 세우는 것을 바라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최병남 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장철희 님은 대표란 사람이 내부 폭탄 그것을 몇 차례나 터뜨려 당과 대통령을 공경 속으로 몰아넣었다. 동해 쪽 머저리가 연속으로 민주당의 호재와 웃음을 선물한 이상한 형국이다. 당장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씨가 참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강릉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선 의원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못 받았을 때도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선이 됐나 이런 한탄이 절로 나왔는데 어떻든 당내에 두루두루 신임을 얻고 있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몇 문장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정부인데 당까지 저렇게 각자 도생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 하니까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당이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의원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또 보면서 있죠. 나무라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옳은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왈 철부지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룩한 정권 교체인데 이런 문장이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페이스북에 몇 문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또 받자마자 공병호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가 하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모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전투표 독려하고 야당이 났는데 너희들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냐? 응? 너희들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정권 교체 100% 안 됐다 이야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 투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노? 6.1 지방선거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이름들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섰지. 3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나 사전투표 득표수에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가 조작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 너희들이 모두 사전투표 하자고 야단 법석을 지었는데 너희들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냐 이야기지. 국민들이 날밤을 새워서 투표함을 지켜주고 야단 법석을 하고 뭡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정권 교체가 됐지 않냐 이야기죠. 홍준표 씨가 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째 사람들이 망해야 망하는 줄 알겠나. 시한부로 마스크를 꼈는데 그 마스크가 5년이 갈지 3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알 수가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미련하고 불쌍한 화상들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아이고 미련하고 이런 불쌍한 화상들아. 국민들 보기도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야. 어째 사람들이 망해야 꼭 망하는 줄 아냐 이야기죠. 응? 당해야 당하는 줄 아냐. 그 혹독하게 5년을 당하고 나서도 응? 또 당해야 그때서야 깨우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거냐 이야기죠. 시한부 마스크를 몇 년이나 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또 선거를 하면 또 만질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 있죠. 당의 간박근에 속하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모든 사람들이 참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가 비유해 가지고 시한부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고,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5년이 갈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데 겁이 안 나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생각을 못 하냐? 그게 다 집단 최면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손을 털어야겠다. 저 화상들을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내가 40대 딱 넘었을 때 연구소를 뛰쳐나올 때 내렸던 판단, 사회라는 것은 유조선 같아 가지고 진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구나. 아마 구한말에를 살았던 그 선조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뻔하게 아는 방향으로 나라가 뭡니까? 망국의 길로 달려갔으니까. 그죠? 망국의 길로 달려갔으니까. 비상한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그런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 해안이 없는 겁니다. 시한부 정권인 거죠. 마스크를 정권입니다. 위태위태한 정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참새처럼 먹이를 쫓는데, 당권을 쫓는데 막 여념이 없으니까 위에 매가 오는지 아니면 옆에 뭡니까 호랑이가 오는지 위에서 독수리가 내리치는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스크를 몇 년이나 여러분들 낄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새처럼 사는 화상들을 위한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현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천연수원에 그 대법관들 판결문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역겨워서 끝까지 못 읽겠습니다. 거짓말 투성이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다 대졸자지 않습니까? 저거가 얼마나 이런 법훈련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장을 보니까 뭐 온 전신의 거짓말이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짓말 듣기 위해서 천대엽이나 조재현이 글을 갈게 써놓은 겁니다. 그게 법원이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을 외교부가 아마 대법원에 낸 모양입니다. 최종심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다 법원발 파장이고, 조국계에 의해 가지고 무슨 죽창간이 지소미안이 일본과의 그 큰 뭡니까 분쟁이 문정권 하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입에서 죽창가가 나오고, 여러분 그것도 다 어디에 출발한 겁니까? 그 여러분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 여러분 그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경문인지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판결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인천
광역시 연수원 이런 판결문도 보면은 사실보다는 지 생각을 많이 앞장세웠습니까? 그런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전국적인 규모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예? 일본과의 갈등을 이런 초래했던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판결문도 보게 되면은 그게 경문이자 뭡니까? 그게 소설이지 그게 판결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 하나로 한일 관계가 그냥 완전히 경랑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고 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현금화만은 피해주기 바란다. 외교부가 지난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특별 현금화 법원 명령에 따라서 미쓰비시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강제징용 대상자들에게 지불하겠다. 이런 내용을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외무부가 제출한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해서 외교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정말 이런 뭡니까? 죽창가가 나오고 한일 관계를 여러분들 뭐죠? 예, 그냥 코너로 밀어 넣어 가지고 소재 산업을 비롯해서 뭡니까? 많은 그런 갈등이 벌어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담했습니다. (1960년도) 한일국교 정상화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모든 것이 다 그걸로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교수님이 쓴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고 예, 한 번 더 내 판단이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좀 다시 덜추겨내 가지고 일본한테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돈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이 대법원에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인 두 할머니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8월 9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정폭되고 한일관계 역시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분의 평전을 쓰면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일본의 홋카이도에 탄광에 간 그런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런 그 당시에 삿포로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대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은록을 여러분들 모아놓은 책들을 다 읽어봤죠. 당시에 엄청 가난했지 않습니까? 가난해가지고 만주로도 많이 갔고 일본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도항 일본을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도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이제 만주 개발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일본으로 오지 말고 제발 만주로 가라고 예. 그게 다 역사적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 양국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1960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가지고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대한민국처럼 참 생산적 용도로 잘 쓴 나라가 없고
예,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포항제철까지 다 그렇게 이렇게 세운 거지 않습니까? 예. 원도우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거짓입니까? 일본에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또 돈이 필요하면은 우리 예산을 주든지 국민들이 좀 모아가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제발 돈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에는 제1동포들이 6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제1동포들이 대한민국이 소위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구로공단 이런 건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1동포를 생각을 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론 일본이 여유가 있고 없고 그 문제는 후순이고, 중요한 것은 대일 청구권 자금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타결이 된 겁니다. 예. 그런 소위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가 국내법을 우선을 하면 그 다음에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을 국가 간의 조약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일본이 일제하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아픔도 줬지만 일제 치하가 36년에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손해도 뭐 많이 봤겠죠. 뭐 한국에 다 건설해 놨던 것이 다 그냥 두고 갔으니까. 두고 간 또 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져야죠. 근현대화 과정에서 덕을 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과거는 아픔도 많았지만 예. 지금처럼 공업화된 기술들, 자동차 부품 산업들, 기계산업 부품 산업들, 포항제철 하다못해 뭡니까? 연근의 업기술 다 일본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슨 예? 뭐라고 욕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죠. 아버지가 작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업기술들을 다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전수해서 남기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물건 하나 변변히 만들 수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여러분들 바퀴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라면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나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밀수의 메카였죠. 밀수율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들 쓰는 화장품까지 그걸 우리 세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이 좀 넓게 생각하면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근대화를 가장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고 어느 구조가 비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혜택을 받았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나라가 일어서는데. 이렇게 좀 대범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뒷담화를 치는 거죠. 본인이 또 잘 되느냐? 본인이 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다듬어 가지고 좀 개방적이고 좀 관대하고 이해심을 넓히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이렇게 일본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니 그렇게 한 거죠. 밀수 진짜 많이 했죠. 예. 1970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많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엑스포를 견학하러 간 거죠. 1970년이면은 이제 중화공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한참 경공업
의류나 스웨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상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던 데죠. 아버지가 가전제품을 몇 개 가져왔는데 얼마나 참 도장 같은 게 뛰어나든지. 예.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하네. 그때 제가 아마 나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이렇게 됐나. 예. 그런 거죠. 피해의식이 있으면 사람이 못 겁니다. 피해의식이. 지금 뭐 제가 한 기업에 이제 기업 성장사를 쓰는데 그 뭐 초창기 기술 도입하는데 일본 엔지니어들 도움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도와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참 대법관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가장 심하게 몰아넣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 김능한 대법관입니다. 예? 그 당시 이런 대법관 쓴 판결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대법관이 쓴 사실에 기반한 법리에 기반한 그런 판결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한일 기본조약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김능한 씨가 이분입니다. 예,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시죠. 이분 판결로 인해 가지고 2018년 이분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간 겁니다. 예. 처음에는 편의점 가가지고 산다고 하더만 나중에 안 됐는지. 예. 대법관의 이런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법관 판단이라는 거가. 이분이 내린 판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일촉즉발의 상태로 간 거 아닙니까? 법관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 쪼대로 이런데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판결문 읽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 기분대로 쓴 건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쓴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김능한 전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영우 과거에 이렇게 외무통이죠. 한일 갈등 원인은 대법원발 법정 혼란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충돌한 것이다. 문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의 위계를 결정해야 된다.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 준수가 국내법하고 이런 국제법이 충돌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국제법이 우선이죠. 그걸 안 하면 전쟁이 터지는 거죠. 대법원 판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개국임을 세계만방에 확인한 것이다. 예? 이 보시죠. 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역대 정부는 53년 동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일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 속에 개인 청구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대법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어 왔고 53년 동안 유지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판결을 김능한 씨가 내린 판결입니다. 한 것 자체가 문명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사법자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때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자제한다는 겁니다.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문명국가의 대법원은 국가 간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절대 하지 않는다. 차라리 아예 재판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너무나 명백한 이런 내용을 대법관이 이런 잘못 판단을 내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똑같은 일이 엊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조재영과 이런 천대염 내린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어지럼 때려치우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야기죠. 의 조재현이, 의 천대엽이, 의 이동원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크거나 낮은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전국적으로.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 판결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대법관들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이따위 이름들 판결문을 대법관들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판결문에 버젓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똑같이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니까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예? 오늘 천정우 씨가 김능한 이런 대법관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내몬 판결문을 지적한 걸 두고 똑같은 일이 뭡니까? 인천광역시에 이런 거짓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판결문을. 이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다 마이너스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적어 놓은 겁니다. 누가? 대법관들이. 차이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대법관 주장이 맞으려면은 대법관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집필한다는 이야기다. 4.15 총선 이후에 보궐 대선 지선이 모두 동일한다는 대법관의 주장은 모두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대법관들아. 예? 더 이상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안 하겠지만 이 엉터리들아. 예? 이 엉터리들아. 너가 사람이가 짐승이가 가축이가 자식들 생각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대법원발 사회 혼란이고 법원발 사회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 나라에서 녹을 먹고 참 또 다 나오면 정관 예우도 해가지고 몇십억씩 챙길 거 아닙니까? 예?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지 참 기가 차요. 그런 체제하에서 다들 살아야 되니까 뭐. 자, 이런 이제 화제를 좀 돌리는 의미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불황, 예, 경기 침체 시그널, 경제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해법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 문제도 가끔 이렇게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 신문을 보면 조선의 조선 경제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섹션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저는 딱 두 가지 기사가 눈에 그대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두 가지 기사가 딱 두뇌에 입력되는 동시에 두 가지가 조합돼 가지고 뭡니까? 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반도체 겨울이 오나 디램 가격 한 달 새에 14% 폭락.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공급은 계속되는데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요가 왜 줄어들었냐? 예. 생산업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이름 딱 기사를 보니까 없어서 반도체 난리라더니 한국 창고에는 반도체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한 기사지만 이 종류의 정보가
말을 걸어오는 거죠. 예. 아, 이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보니까 반도체 재고 6년 만에 최대 폭증, 곳곳에서 경기 둔화 시그널. 통계청이 2022년 6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 반도체 제조업 재고 1년 전보다 79.8%가 증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2016년 4월 이래 최대 재고 증가세가 9달째 계속되고 있다. 내구재 중심의 소비 위축도 보이고 경기 둔화 신호 곳곳에서 감지되다.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반도체 재고 증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가 6년 만에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이 또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지만 다행스럽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좀 상승해 가지고 한국의 주식을 파는 셀 코리아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미국의 0.75%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고금리 정책 이후에 여러분들 그나마 이렇게 좀 반등이 돼 가지고 원화 가치 하락세가 좀 멈추어서 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항상 정치인들은 보수적이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좀 하얀 거짓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입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파장이 워낙 크니까 예, 정치인들은 항상 좀 이렇게 모호한 예,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제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재고 급증과 같은 것이 그야말로 날 정보죠. 가공되지 않는. 앨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의 약화를 지칭하는데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를 부인한 근거는 탄탄한 노동시장에 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언어죠. 예. 외교적인 언어로, 예. 뭐 시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그 부분에도 외교적인 언어를 했지만 훨씬 더 이제 솔직한 언어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재고 증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보시죠. 7월 28일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9%로 집계되면서 현지에서 경기 침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맞느냐. 경기 침체가 맞으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또 경기 침체가 아니면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 30명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55%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니까 구글 검색어로 집값 하락이라는 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뜨네요. 집값 하락, 부동산은 시크둥,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 하는 유튜브에 나왔네요. 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가능성 때문에 상반기 주택 매매량은 무려 45%가 감소했다. 3억씩 뚝뚝 떨어집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서울 외곽 하락폭이 크고 지방으로도 확산된다. 이게 뭐 아주 최근 이야기 됩니다. 집값 2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제 시작일 뿐
이제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관망세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이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격적인 아마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거기다 이제 고금리까지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채 규모가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통이 좀 더 많이 커지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대비하셔야겠다는 점을 오늘 눈에 들어오는 레이더망에 걸린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분이 조선일보에 이화여대 교수님을 하신 분이 글을 참 잘 쓰시는데 아주 절제된 언어로 한국의 앞날에 대한 글을 썼네요. 제목은 납치당한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러나 뭐 내가 생각하는 납치에 대한 그런 내용은 그분은 일체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이제 본인이 글을 계속 써야 되니까 조선일보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첫 총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2021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0.2% 줄어드는 그런 일이 아마 첫 해 모양입니다. 2021년이.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아주 이 연평균 점감률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경제 성장률하고 똑같네요. 예,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네요. 2020년은 0.1% 늘어났고 2018년 0.4% 늘어났는데 이제 총 인구 감소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소세. 예. 한 사회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일본은 우리보다 더 일찍 이제 경험했고, 예, 경험했으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면은. 예, 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또 낳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 출산을 할 때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 개입되는 것이 이제 출산인데, 출산에는 영향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여유가 있을 것이다. 뭐 옛날 분들은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많이 낳아서 키웠지만 지금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죠. 사회 전체가 장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거의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회 전체가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교육 문제, 예.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현재 제도가 교부금 제도 때문에 대학은 돈이 전혀 가지 않고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초중고교는 돈이 남아서 뭡니까? 막 고민을 오래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고민을 해온 거죠. 예. 대학 경쟁력은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니까. 예. 대학 교수님들도 대부분 뭡니까? 교환 교수 나가가지고 애들 밖에서 공부시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본인들이 잘 아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상태를. 그런 정보가 대부분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커질 건지, 공교육 기능이 거의 뭡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치러야 될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쉬운 예로 그 많은 세금을 이름 때리 부어가지고 60조 70조 아마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영어 하나 이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국의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화랑이지만 반도체 인력 공부를 못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지금 들어와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뭐 이게 장기적인 과제잖아요. 역대 정부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과제지만 이런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교육비 부담을 줄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공교육이 경쟁력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쓰는 고위 관료들도 다 자식들은 밖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예.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은 가게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의 단위지 않습니까? 예? 국가도 하나의 경제의 단위지 않습니까? 가장이 되면은 뭐 반듯하는 사람 같으면 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게를 이끌지 않습니까? 저축을 어떻게 하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얼마나 들이고 아이들 진로는 어떻게 지지해야 되고 그게 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볼 때 날탄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사회 같습니다. 이런 교부금 문제가 돈이 이런 초중고등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온 전신에 낭비하는 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대학을 10수년째 수업료를 여러분들 등록금을 묶어 놓고 대학에 돈이 없어가지고 몸 쩔쩔매는 거에 아무도 여러분 탓질 안 하지 않습니까? 해결하려고도 안 하고 연금 때문에 내일 모레 뭐 부도가 나도 뭡니까?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 거의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예? 우스운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성희의 커피하우스에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된다.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죠. 예, 언급이 없지만 납치당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가 납치당한 것이 우선순위 1번인지 알 겁니다. 아무도 되찾으려고 안 하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만 애가 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되고 그 좋은 머리 때문에 대법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번에 이런 판결문 내놓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난 손들었습니다. 그래 너가 잘 살아라. 잘 먹고 너희도 여기서 새끼들 다 키울 테니까 잘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한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는데 선거만큼 중요한 골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300명이나 된 국회의원들 내일 모레 산수 갑산으로 갈 값이 뭡니까? 내 자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있는 그 많은 여러분들 임직원들 다 관계없잖아요. 내 먹이 예? 대기나 계속 먹이를 찾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잖아요.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박성희 커피하우스를 지은 이 박성희 이대 교수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옛날 글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된다. 뭐가 납치가 됐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도 되찾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잘 되겠습니까? 나는 내 눈엔 훤히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이 박성희 교수가 쓴 그 글에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제목 납치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예, 이런 부분들이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이 신이 아닌데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 지금 무조건 그냥 지지할 때입니다. 스카님은 잘 많이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지하는 건 개인적인 자유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에? 사람이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예. 아니 선거 전에 선관위에 당부 말씀 한번 못합니까? 선거소송 다루고 있는 대법관들에게 당부 말씀 한번 못합니까? 그런데 지지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지지합니까?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신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스카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부 말씀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죠. 3월 9일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저렇게 지금 고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깎았습니까?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잘 살길 바라겠습니까? 팥줄소를 뭐 1000번, 10,000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회복이 되나. 데이비드 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할 걸 안 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냥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할 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세상 살면서 해야 할 것을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제가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1년 이상 됐네요. 그 전까지는 다이어리에 전날 자기 전에 항상 내일 뭐 해야 될지를 쭉 적지 않습니까? 내일 뭐 해야 될 걸 적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별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시간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무슨 활동에 얼마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다 매일매일 뭡니까? 그걸 우리가 투두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해야 될 목록. 그 여러분 매일 해야 될 목록이 가장 원칙이 뭔가 하니까 무슨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적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명확하지 않으면 끌려다니듯이 일정에 맞춰서 뭡니까? 그냥 의전 담당하다 다 끝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개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매일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거나 대통령이 매일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거나 물론 만나는 사람이나 뭐 다루는 업무 자체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24시간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날 가장 많이 쓴 것이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입니다. 자기경영 노트의 핵심이란 것이 매일매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라고 하나도 다를 게 없죠. 본인이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생활이 다 그게 맞춰서 오가나이저 조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헐레벌떡 뛰어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별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장관이라고 이런 특별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뭡니까? 양치질하고 뭐죠? 밥 먹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뭐죠? 그러면 큰 물꼬를 잡아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다른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보고 지지하라고 할 겁니까? 국민들한테. 다 자기 마음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일하는 걸 보면 뭐 제 눈에는 그냥 아예 그냥 F입니다. F. 물 사람이 저렇게 헐레벌떡 뛰어다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예상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계속 내려갈 거다. 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하는 걸 보니까 관찰하게 되면은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예, 그냥 전망이 나오는 거죠. 전망의 핵심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잡다한 일을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입 씻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 잡다한 일을 뭐 억수로 잘하더라도 지지율 회복은커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어떻게 끌어갈 겁니까? 힘든 거죠. 세리란 SG님이 너무나 멋진 표현을 쓰셨네요. 이 촌철살인이라는 겁니다. 물렁물렁 이 꼴은 무책임입니다. 물렁물렁 무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사람이 좀 강단이 있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도 있고 패기도 있고 강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 강단이 있는 것을 볼 때 남편이 이름들 일을 하는데 부인이 볼 때 항상 뭡니까? 꼭 뭐죠? 문어처럼 흐리흐리하면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이런 신랑이 나가가지고 맨날 쏟고 그 다음에 어제 터지고 들어오면은 그 밥에 먹이는 이러면 아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역사벌수님이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해야 할 확실히 제대로 하고, 필요할 때 강단 있게 행동하고, 긴요할 때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물렁물렁 허물허물 허허허허,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존경하겠습니까? 집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 어렵게 됐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총선이 박살이 나겠죠. 또 실정은 쌓일 거고 또 뭐를 주물럭거릴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여겼으면 요리를 지방순가 여러분들 손을 떼겠습니까? 하긴 뭐 나이 60 된 사람한테 뭐 바꾸라 뭐 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생인들 놀다가 하는 거죠. 오늘 위즈덤이 성격이라 고칠 수 없습니다. 녹색 장원님이 남편이 허물허물하면 그러면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 이런 비유를 들었으니까 대통령도 남편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의지하고 기대고 존경하고 싶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남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뭐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까지는 보지 않고, 서구 사람들은 그냥 직업인으로 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대통령을 각별하게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부인도 좀 각별하게 보고, 예. 답게 행동한다는 게 뭐냐 이야기죠. 예.
오늘 데이비드 님이 그런 말씀 하셨네요. 그분은 가짜 국회를 봐도 괜찮은가 봅니다. 저는 천불이 나는데. 예.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 가짜들이 오오가고 큰소리 빵빵 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죠?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허물허물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 나서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 차이인 겁니다. 또 백위즈든 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셨네요. 오늘 뭐 아주 명언을 말씀하시네요. 물에 물 탄 듯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었죠. 예. 저는 마지막까지 지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 점을 봤던 것 같아요. 참, 뭐, 이제는 그런 걸 보고 또 많이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병이 되니까 이제 많이 내려놓은 상태죠. 내려놓은 상태지만 지금 이제 돌아간 걸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예. 오늘 보면은 참 가정을 이룬 그런 바깥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잘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는 겁니다. 예. 잘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역량이죠. 잘해야 될 일을 확실히 잘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가지고 분주해봐야 욕이나 얻어먹고 손가락질이나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옛날 직장생활의 생각이 나네요.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뭐 교육도 참 많이 잘 받던 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헐레벌떡 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그래가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항상 마감일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게 매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항상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아, 저분이 뭐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모양이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냥 열외로 치부린 겁니다. 저 사람은 마감일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을 다 마쳤는데 그 양반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일이 뒤처지고 고가에서 불이익을 보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해하다가 그다음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사람 관계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또 이야기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어떤 다양한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또 중간중간에 선거 문제도 다루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 항상 해는 또 다시 떠오르니까 예, 시대가 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그냥 착오 없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에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모든 삶의 순간들은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이자 처음인 것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숙연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의미 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일 어김없이 아침에 일찍 또 방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는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각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가 매일매일 만남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